자, 김남국 코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얘기는 뭐냐, 이런 겁니다. 제가 한동안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한동안 많이 유행하다가 많이 식었죠. 왜냐면 이게 빅데이터를 활용은 하는데, 그걸 가지고 과연 뭘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알아낼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좀, 한풀 꺾인 감이 없지 않았는데, 왜냐면 데이터라는 거를 좀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주요 데이터는 또 공개를 안 해요. 갖고 있는 데에서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궁금한 건 이런 거잖아요. 부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누구냐,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어떤 보통은 이제 어떻게 추정하냐면, 각종 언론에서, 잡지들에서, 저널에서, 주식 시가총액, 그건 이제 공개되니까, 거기서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람을, 시가총액하고 그 사람의 지분율하고 곱하면 금액이 나오니까, 그런 걸 비교해가지고 세계 부자 순위 쫙 이렇게 보통 매겨나가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 뭐 이런 거는 너무나 뭘 가지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시시각각 변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율의 가치, 이게 나름 그대로 반영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세계 최대 부자다라고 하면 푸틴하고 사우디의 왕, 빈살만 왕세자, 이 사람들이 사실 냉정하게 놓고 보면 세계 최대의 부자입니다. 뭐 석유, 세계 최대의 석유량을 밑에 깔고 있고 언제든지 파면 나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마르고 닳도록 부자예요. 회사들은 지금 뭐 주가가 높을 수 있지만 언제 주가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 작년까지는 세계 최대였고 최고 부자였는데 지금 순위가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지금은 한 5위 됐나요? 네. 그럴 정도로 회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좀 위험하지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데이터가 공개가 안 돼 있어서.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부자다라고 할 때 그걸 추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만 있다면 누가 부자고 어떤 사람들이 부자인데 어떻게 부자가 됐고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을 텐데 그동안은 그걸 못했던 거죠. 그런데 몇 년 전에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미국 국세청에서 미국 납세자 전체의 데이터를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리고 공개를 해서 이걸 경제학자들한테, 아주 우수한 경제학자들 일군한테 이 데이터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것을 분석해봐라 라고 해서 그게 지금 아주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나온 얘기 중에 하나를 오늘 드리려고 그래요. 그동안은 미국에서 과연 누가 부자인지를 잘 몰랐어요.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부자인지. 그러니까 뭐 1등부터 한 100등까지는 알아. 근데 1등부터 100등만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상위 한 1%는 과연 누구냐. 상위 1%는 누구고 상위 10%는 누구고 50%는 누구고 과연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누가 부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1등부터 100등이 누군지, 사람 이름부터, 뭐, 이재용부터 시작해서 뭐, 정의선, 최태원, 구강모, 이런 순위도 궁금하긴 하지만, 대체 0.1%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직업을 갖고 있나? 그리고, 회사를 하는지, 월급을 받는지, 뭐, 개인 사업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네, 영장 판사의 중요성.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진짜 실제로 미국의 정확한 납세자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부자이고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진짜 부자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건 뭐 무슨 회사를 뭐 IT 기업을 차려가지고 뭘 하면 부자가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주 뭐랄까요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 그런 거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차분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일단 상위 0.1% 미국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료가 공개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이런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이런 자료를 만일에 국세청에서 공개를 해준다면 당연히 경제학자들이 똑같은 방식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면 조금 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왜 다르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다른 이유도 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상위 0.1%, 상위 0.1%의 부자들 중에, 상위 0.1%의 부자들 중에, 월급 받은,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야, 월급 받아서 부자 된 사람 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상위 0.1%의 부자의 열의 8은 자기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를. 그러니까 자기 회사를 통해서 돈을 벌지 누구한테 월급 받아가지고 돈 번 사람이 상위 0.1%의 부자가 되는 경우는 20%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CEO들 뭐 큰 회사 CEO들은 막 몇 천만 불씩 받고 큰 뭐 금융회사들 파트너들도 1년에 몇 천만 불씩 받으니까 상위 0.1%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월급쟁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가 상위 0.1% 부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위 0.1%의 기준이 뭐냐면 미국 상위 0.1%의 기준은 연간 158만 달러를 버는 겁니다. 세전으로 그러니까 세전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세전으로 연간 20억 원 버는 겁니다. 그럼 세후가 되면 연간 한 10억 원? 그러니까 월 한 7, 8천? 네트로 세금 다 공제하고 월 한 7, 8천 정도를 버는 사람이 미국의 상위 0.1% 부자입니다. 그럼 상위 1%는 누구냐? 상위 1%는 상위 1%가 금액이 안 적어놨네. 상위 1%는 연간 39만 달러. 연간 39만 달러. 이거 미국 평균입니다. 주마다 굉장히 달라서 미국 평균으로 연간 39만 달러예요. 상위 1%가. 그럼 얼마냐면 약 5억 원, 5억 700만 원이니까 약 5억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충 세금 빼면 한 2억 한 6, 7천 정도 되니까 한 달에 네트로 한 2천만 원 정도 버는 거. 그게 미국의 상위 1%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 공제하고 세금 다 빼고 한 달에 네트로 2천만 원 조금 이상 버는 거. 그게 미국의 상위 1%. 미국의 상위 0.1%는 한 달에 한 8천만 원 네트로 벌면 미국의 상위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별로는 굉장히 그 상위 1%가 다른데 뭐 코네티컷주 같은 데는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코네티컷이 미국의 부자들 다 모여 있으니까 뉴욕에서 부자들이 다 코네티컷에 살기 때문에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이런 데가 이제 부자들 많은 데인데 거기는 뭐 95만 불, 89만 불 뭐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뭐 후진주로 내려갈수록 점점 떨어져 가지고 이 미국 전체 평균은 39만 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뉴욕의 부자들 같으면 보통 이제 그 상위 0.1%
뭐 1%, 상위 1%가 상위 0.5%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간 일단 부자의 수준이 그 정도라고 보시고 중요한 건 상위 0.1%에서는 월급 받아서 부자 되는 사람이 20%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되지만 상위 1%로 가면 월급 받아서 부자 된 사람도 한 40% 된다. 왜냐면 고액 월급 받는 고액 연봉자들이 꽤 많기 때문에 월급 받아서 부자 되는 사람들도 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미국하고 굉장히 비슷해져서 고액 연봉자들이 많기 때문에 상위 1%까지 가려면 고액 연봉 받아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2명은 고액 연봉자니까. 근데 상위 0.1%까지 가려면 5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 자기 사업을 하느냐 월급 반쟁이로 부자가 되느냐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놓고 보면 부자가 되려면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게 일단 먼저 아주 평범한 진리지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이거가 굉장히 이걸 깨닫는데 한 20년 걸렸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도 어려서부터 생각을 했지만 이걸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사실 제가 이제 저희 애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저도 이 얘기를 여러분들도 아이들한테 다른 얘기 해주실 필요가 없이 이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애들한테는 당연히 사업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 창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창업할 의지나 열정이 없는 애한테 창업을 시키는 건 좀 무리지만 누구나 이제 만일에 어느 정도 한 3, 40대가 돼가지고 적당한 나이가 돼서 창업할 기반과 뭐 모든 걸 갖추고 있으면 그때 창업을 해야죠.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본? 아니면 열정? 두뇌? 조직력? 창의력? 저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20여 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깨달아서 느낀 거 20년 만에 깨달아서 느낀 거를 데이터가 알려주더라고요. 데이터가 답을 이번에 주더라고요. 미국의 사업에 이 데이터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20년 걸려서 알게 된 걸 이 데이터를 통해서 단박에 확인하게 됐구나. 결과적으로 굉장히 확인하게 돼서 기쁘긴 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맞았구나 라는 거. 동네 노는 언니 감사합니다. 네, 지나 엄마님 감사합니다. 네, 뭔 것 같으세요? 인맥, 인적 자원, 네, 창업은 젊어서, 부모빨, 뭐 성실성, 운, 때, 소비 방법, 뭐 사주, 창업 아이템, 마케팅, 운 비슷한 게 좀 나오긴 하네요. 말재주, 실력, 능력, 경험, 자신감, 부지런함, 팔자, 시스템, 네, 초기 자본, 쉬운 것부터 시작하기, 네, 판매처, 정보, 네, 자산, 끈기, 능력, 운칠기상, 운, 뭐 이런 거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자녀들한테 얘기해 줄 순 없잖아요. 야, 너 사업하려면 운이 중요해 라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자녀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하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운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자본이 중요해라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자본이 중요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을 줄 게 아니라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운치? 배우자 잘 만나기? 네, 선배, 인맥. 때에 맞은 트렌드. 비슷한 얘기가 살짝씩 나오고 있는데 자, 시기와 기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섞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들으시면 오늘 부자가 되는 게 뭔지에 대한 굉장히 한 70%쯤을 깨닫게 되신 거고 그게 이미 미국의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그러니까 월급 받아서 부자 될 수 없다는 건 이미 결론 내린 거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월급 많이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부자 되려면 그건 이미 선택지에서 제외된 겁니다. 빨리 창업해가지고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언젠가 창업해서 회사를 해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회사를 하되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제가 몰랐기 때문에 저도 여태까지 부자가 못 됐던 거예요. 이걸 좀 더 빨리 알고 빨리 시작했으면 빨리 부자가 됐을 텐데, 물론 제가 지금 부자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충분히 궁금증은 끌어냈나요? 궁금하시죠? 다들 지금 답을 내시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염재윤님 감사합니다. 궁금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딱 말씀드리는 순간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뭔 줄 아냐? 지금 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뭐냐? 업종입니다.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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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념, 내로남불, 국가정책, 나라, 말재주 이런 거 아니고 업종. 나라 아니에요. 나라 아닙니다. 에? 사업을 하는데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업종,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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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이 아니라 업종이에요. 아이템이 아니라 업종입니다. 아이템은 비슷하죠. 아이템이나 트렌드는 비슷한 얘기지만 업종, 업종. 업종. 그러니까 아이템과 업종을 혼동하지 마세요. 업종. 업종. 업종이 뭐냐? 사양산업으로 처음부터 들어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양산업입니다. 네? 제가 그걸 너무나 느껴요. 제가 80년대 처음 공부할 때부터 법대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저희 법대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야, 왜 이 사양산업에 들어왔냐? 이거 사양산업인데 넌 뭐하러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했었어요. 90년대 되니까 야, 90년대 변호사 개업하려고 그러니까 단군일의 최대 불황이라고 변호사업계가 1896년에 변호사 넘버원이 생겼는데 그때 이래로 지금 100년 만에 최대 불황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1997년에 처음 변호사를 딱 시작을 했는데 그때 개업 변호사를 처음 바로 개업한 게 아니라 처음에 월급을 딱 받는 선배 밑에서 월급 받는 새끼 변호사로 딱 들어가면서 첫 달 월급을 얼마 받았냐면 550만 원을 받았습니다. 550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 선배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네가 김앤장을 가면 550만 원을 받을 거다. 내가 너한테 지금 업계 최고의 돈을 주는 거다. 라고 선배가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로스쿨을 나오는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27년이 지났나요? 93년이니까 26년쯤 지났나요? 근데 지금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들, 로스쿨을 막 나온 변호사들은 1년간 뭐 200이나 300을 받고 연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지나면 이제 변호사가 정식으로 돼서 변호사를 해도 글쎄요, 한 400? 400. 김앤장 가도 아마 초봉 700? 30년이 지났는데 700? 제가 550 받았다가 그 97년도에 550을 제가 받았는데 그때 김앤장이 550번 준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700? 모르겠어요. 800까지는 안 줄 겁니다. 700? 그러니까 변호사가 30년 동안 왜냐면 왜 그러냐? 제가 첫 사건을 했는데 97년도에 첫 사건을 1,000만 원을 받았어요. 두 번째 사건도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300만 원, 500만 원 받는 사건들이 흔해요. 1,000만 원 받는 사건이면 괜찮은 사건이에요. 지금도. 27년이 지났는데. 그때 영화비가 97년에는 영화비가 아마 3,500원, 4,000원? 짜장면은 2,500원?
그러니까 업종이 사양산업인 업종. 이를테면 신발, 가발 이런 거 90년대에 시작한 사람들 다 망했죠. 그러니까 업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그냥 단적으로 그러니까 더 쉽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변호사 이러니까 너무 어려워져서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미국에서는 이거 데이터로 입증된 얘기만 먼저 말씀드리게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미국 얘기로 그냥 미국에선 데이터가 있으니까 우리도 이게 데이터 공개되면 뭐 데이터 쫙 나와서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국세청에서 이런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하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업종이 가장 수명이 짧냐 요걸 기준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능력을 따지지 않고 그냥 특정 업종은 개업을 하는 순간부터 망할 때까지의 시간이 아주 짧은 사업들이 있어요. 어떤 사업은 개업을 하고 나서 망할 때까지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 이건 이 업종은 안전한 업종인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바보가 들어가도 그만큼은 산다는 거니까. 근데 어떤 업종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빨리 망해.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음반소매업 음반소매업입니다. 음반소매업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음반소매업 같은 건 진작에 다 없었죠. 비디오 대업, 음반소매업 한때는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널린 게 레코드 가게고 뭐 길에서 포장마차로 길보드를 테이프를 팔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리고 비디오 가게가 아파트 상가마다 두세 개씩 있었잖아요. 그래서 백수의 상징하면 까만 봉투에 비디오 두세 개 넣고 달랑달랑 하면서 뭐 분식집에서 김밥 먹고 집에 가는 거 그게 백수의 상징 아니에요? 그랬었는데 아직도 미국에서는 음반 소매업이 있습니다. 근데 음반 소매업이 가장 생명이 짧아요. 평균 수명이 2.5년입니다. 음반 소매업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음반 소매업이라는 거는 음반을 판매하는 이런 회사를, 그러니까 이 상점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런 걸 한 두세 개 가지고 있는 회사까지 포함해서 음반을 소매하는. 그러니까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도매가 아닌 소매. 음반을 소매하는. CD, LP, 뭐 테이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종류. 그리고 보통 어떤 종류의 사업들이 수명이 짧냐면 굉장히 애들이 좋아하는 거. 아이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애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그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수명이 짧고 하기 힘든 사업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내가 한번 꼭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업들 10대 20대 초반에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사업 이런 게 뭐겠어요. 애들 눈에는 보통 PC방.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PC방이죠. 미국에서는 오락실인데 오락실. 그리고 아이들 또 어린이들은 장난감 매장 같은 거 하고 싶어 하죠. 장난감 가게. 장난감 매장. 그리고 뭐 학교 앞에 서점 이런 거 서점하면 서점에서 먹고 살아야지. 서점. 미국에서 서점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서점. 그리고 옷가게. 애들은 자기들 옷가게 늘 가니까. 옷가게. 의류 매장. 그리고 여자들 10대 20대 여자들은 화장품 매장 이런 거. 미국에서 제일 잘 망하는 사업이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음반 소매업이 최고고 제일 빨리 망하고 그 다음이 오락실, 장난감 매장, 서점, 의류 매장, 화장품 매장 이런 거 사업하면 빨리 망한다. 자, 한번 표로 볼까요? 이게 조금 오래된 거긴 하지만 2014년이니까 한 10년 된 겁니다. 미국에서 이건 무슨 데이터를 보고 한 거냐면 미국의 노동통계국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낸 건데 회사의 평균값이에요.
치과 같은 경우에 치과는 생존 기간이 평균 20년입니다. 19.5년이에요. 그런데 음반 매장은 저게 2014년이니까 음반 매장이 저 정도 있었던 거지. 10년 전에. 지금은 이제 음반 매장은 미국에서도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음반 매장 거의 다 사라졌다고 보고. 그러니까 음반 매장 빼고 오락실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락실 3.03년. 장난감이나 취미용품이나 게임용품 매장 이런 거. 그런 거 3.25년. 서점 3.75년. 의류 매장 3.75년. 화장품이나 미용용품 매장 4.0년. 이런 거. 송미정님, 감사합니다. 이건 미국 얘기지만, 대충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건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 애들이 보기에 매력적이라는 거는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게 너무 쉬워.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그냥 내가 화장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 내가 당장 해도 다 차려. 조금만 조금만 해보면 다 화장하고 다 하니까 화장품 매장 그냥 차릴 수 있을 것 같아. 옷가게? 아니, 자기 패션 정도 못 맞춰 입는 사람이 어딨어? 누구나, 아니, 술집, 이 얘기는 좀 뭐하지만, 술집 여자들의 넘버원 희망이 옷가게입니다. 나가서 차릴 수 있는, 왜냐면 자기 옷 맨날 입다 보니까, 매일 옷 바꿔 입고 하다 보니까, 옷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술집 여자들이, 이 장사, 이거 때려치면 제일 먼저 나가서 하고 싶은 게 옷가게예요. 그럼 술집에서 번 돈으로 옷가게 차리면 옷가게에서 1년이나 2년 안에 망해. 그럼 다시 돌아와. 그 악순환이에요. 왜 망하냐? 경쟁이 너무 치열해. 경쟁이 너무 치열해. 그리고 이 어떤 배리어가 없어. 경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한 경쟁이야. 무한 경쟁. 무한 경쟁을 하게 되면 이윤이 제로에 수렴합니다. 이 경제학의 기본이에요. 원래 이 초과 이윤이라는 게 발생할 수 없다는 게 자유시장의 매력입니다.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초과 이윤이 발생해야지 남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초과 이윤을 어떻게 발생시킬 거냐?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건데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에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카페, 옷가게, 네일샵, 왁싱샵 이런 거 그런 거 백날 해봐야 절대로 돈 못 번다. 벌어서 들여가지고 망한다. 단기간에 큰 돈을 잃을 위험이 굉장히 큰 거죠. 저런 사업을 하면 나름 또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요. 의외로 몇 억씩 들어갑니다. 뭐 인테리어 제대로 하려면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요. 카페, 제가 지금 카페를 미국이니까 카페를 안 넣었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저기 무조건 카페가 들어갑니다. 무조건 카페가 들어가요. 망하기 쉬운 업종에 무조건 카페가 들어갈 텐데 인테리어 비어에 처음 재료비 사고 들어간 거 그거 날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요거 말고 저걸 볼까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시죠. 백만장자 수가 가장 많은 5대 업종. 그러면 어떤 업종이 그러면 그 돈이 잘 벌린다는 얘기냐? 이것부터 먼저 보시죠. 이거는 이제 미국민 전체를 놓고 3억 5천만 전체를 놓고 백만잡자 수를 비교를 해서 0.1%에 들어간 사람들의 업종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백만장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뭐냐? 이거 2019년 자료예요. 이건 뭐냐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중에 상위 0.1% 부자의 숫자는 12,573명입니다. 부동산 관련 업종의 숫자에서 상위 0.1% 부자는
1911명이에요. 자동차 판매업은 5236명입니다. 병원은 4711명이고요. 식당은 4471명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요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저 업종 5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저거는 부자의 숫자가 상위 0.1% 부자가 많은 업종을 순서대로 그냥 나열한 거예요. 상위 0.1% 부자의 숫자만을 놓고.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식당을 하는 사람 수가 21만 개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미국이 식당이 적어요. 우리는 식당이 항상 50만 개거든요. 우리 인구 5천만인데 식당이 50만 개인데 미국은 3억 5천만인데 식당이 21만 개밖에 안 돼요. 체인 식당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체인 식당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소규모 혼자 하는 식당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21만 개밖에 안 된답니다. 미국은. 그런데 21만 개 식당 중에서 식당 주인들 중에 식당 사장들 중에 상위 0.1%는 4,471명이니까 식당 업종에서 상위 0.1% 부자가 되려면 2% 안에 들어가야 돼요. 상위 2% 안에. 그러니까 물론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그렇게 높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업종이 쉽게 부자가 되느냐 이걸 봐야죠. 같은 업종이지만 그 업종에 들어왔는데 그 업종에서 다른 사람들도 부자 되기가 쉽고 나도 부자 되기가 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업종 중에 상위 10% 안에만 들어가면 전체 상위 0.1% 안에 들어가. 이게 진짜 좋은 업종인 거죠. 응?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 업종에 들어오면 우리 업종 내에서 상위 10% 안에만 들어가면 미국 내 상위 0.1% 안에 들어가. 그런 업종이 있으면 그 업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업종이 뭔지, 예? 그리고 해당 업종 중에서 그래도 상위 0.1% 안에 들어가는 사업주가 한 1,500명은 돼야, 그래야 좀 옆에 비슷한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겠나. 요런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해봤습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구분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업종들 중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면 상위 0.1%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숫자가 1,500명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업종이 너무 협소한 업종이라 가지고 너무 조그만 업종이라서 몇 명 전체가 뭐 한 10,0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게 아니고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업종들이 돼야지 내가 들어가서 하고 거기서 10% 안에만 들어가면 상위 0.1% 부자가 될 수 있다. 요게 이제 진짜 좋은 업종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특정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바꾸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녀분들한테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로 해주시면 돼요. 업종을 선택하고 싶은 자녀분들한테. 뭔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려는 사람한테 아니면 지금 만일에 뭔가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창업은 해야 되겠는데 업종 선택을 해야 되겠다. 내가 특정 업종에 뭐 어차피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도둑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선택할 여지가 있다면 피해야 되는 업종과 골라야 되는 업종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카페 하지 말란 말이에요. 화장품 매장 하지 말라고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옷가게 하지 말라고요. 이제 현기증이 나세요? 뭐 해야 되는지를 빨리 말을 하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업종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5가지, 6가지 정도 한번 볼까요? 이거 말고 그 전표. 한번 볼게요. 아니가 의사 되면 좋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 되면 좋다는 게 아니라 사업인데 사업인데 무슨 의사예요. 의사도 물론 사업이죠. 의사도 좋은 사업이에요. 치과 의사도 좋은 사업이고 한의사도 뭐 좋은 사업이고 사업인데 그런 사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럼 그거 아닌 사람들은 뭐 다 죽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특정 업종들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런 어떤 업종의 특징이 뭐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이해님, 이정원님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방금 그 표, 부자대기표를 보여주세요. 부자대기표. 네, 요걸 한번 띄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띄워놨나요? 띄워졌나요? 화면에? 네, 네. 이거 보셨죠? 잘 보세요. 자, 방금 보시는 지금 왼쪽에 있는 부동산인데, 이건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예요. 이제 왜 미국에선 저런지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저거에 우리나라에는 딱 맞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되는지에 대해. 자,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사업, 자동차 판매업, 기타 금융 투자업, 독립예술가, 작가, 연기자, 기타 전문 지식, 과학기술 서비스, 각종 내구지도.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폭 넓게 업종을 설명했기 때문에 저런 건데, 일단 저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저 업종에 있는 사업주들이 상위 0.1% 부자인 업체 비율이 저렇게 높다는 겁니다. 2019년도 미국 자료예요. 부동산 임대업 같으면 43.2%, 부동산 관련 사업 같으면 25.2%, 자동차 판매업 같으면 20.8%. 왜 자동차 판매업이 20.8%냐? 자동차 판매업체는 미국에 25,200개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판매업체가. 자동차 판매업체라고 하는 게 미국 내에 25,200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5,236명이 상위 0.1% 부자 안에 들어갑니다. 이거 황당하시죠? 이거 왜 그러냐면 미국은요, 법으로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진출하잖아요?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 이름으로 현대자동차를 못 팝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현대자동차가 직접 매장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자동차 판매업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예요. 미국은 법적으로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동차 판매업을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회사가 이거예요, 이거. 다 딜러 하라는 얘기예요, 자동차 딜러. 그리고 자동차 딜러는 또 어떠냐? 이 거리별, 주별, 뭐 이런 그 제한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브랜드별로도 딱딱 그게 정해져 있고 해서 그 어떤 독점 요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그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모든 브랜드가 미국 내에서 와서 판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의 자동차 판매 업체가 25,200개밖에 안 된다는 건 얼마나 자동차 판매 업체가 만들기가 힘들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자동차 판매 업체들, 그러니까 미국에 가시면 제일 황당한 게 텔레비전 광고에 자동차 판매 광고가 나와요. 닛산 그러면서 뭐 도요타 뭐 현대 하면서 판매 광고가 나오는데 이걸 자동차 회사가 하는 광고들도 있어요. 물론 슈퍼볼 같은 데 붙는 아예 브랜드 광고가 있습니다. 그런 CF 말고 그냥 판매 광고는 누가 하냐면 그 판매 업체들이에요. 뭐 닛산 뭐 브롱스 뭐 이런 식으로 도요타 뭐 웨슬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요타 뭐 누구 뭐 해가지고 그 지역 어떤 특정 지역에서 도요타를 파는 딜러들이 자기 광고를 해. 거기 번호 넣고
얼마, 이게 다 달라. 조건이 다 달라. 동네 딜러십들 광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다 하나의 회사야. 근데 그게 미국 전역에 2만 5천 개밖에 없어. 그러니 이 사람들이 부자예요, 다. 그 회사 하는 사람들이. 0.1% 부자야, 상위 0.1% 부자.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관련 사업이 부자인 건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저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건 빌딩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관련 사업이라는 건 부동산 관련해서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회사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큰 부동산 관련 회사들. 상당히 지역별로 다 그런 회사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지역별로 동대문 시장에 건물을 몇 개 가지고 있는 누구, 이런 사람들. 그런 거 얘기해요. 한 달에 임대료만 몇십억이 들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 미국도 지역마다 그런 부동산 갑부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도 그렇고 부동산 관련 사업도 그렇고. 역시 그런 사람들이 넘버원 부자다. 기타 금융투자업은 뭘 얘기하냐? 사람들한테 돈 끌어모아서 그걸로 투자하는 사람들. 빌리언즈라는 영화 그러니까 미드 계속 말씀드리지만 헤지펀드 오너들 이런 사람들. 금융투자라는 게 결국 그거죠. 돈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사람들. 이제 얘는 잘못됐지만 라더견이 그런 식의 부자를 꿈꾼 거죠. 근데 의외로 독립예술가나 작가나 연기자들이 12.5% 나오거든요. 저건 왜 저러냐면 미국 할리우드 산업은요. 할리우드와 미국 방송 연예 이쪽 사업은 미국에서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넘버원 산업이 방송 연예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연예 엔터테인먼트가 워낙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걸 쫓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작가, 연기자, 독립예술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대형 화가들 이런 사람이에요. 앤디 워홀 이런 식의 사람들이에요. 작가들 김은숙, 김은희, 김수연 이런 우리나라 유명 작가 생각하시면 돼요. 편당 5억. 넷플릭스 들어와서 한 편에 5억, 10억씩 줘. 근데 16편 써. 한 번 쓰면 160억이야. 그런 거 2년에 한 번씩 써.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하냐? 그것 때문에 계약금 받아, 이런 프로덕션에서 지분 받아. 미국에서 작가들 돈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작가들 돈 어마어마하게 봐요. 연기자 돈 많이 버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미국 연기자들. 이제 우리나라도 연기자들 돈 많이 벌죠. 연기자 가수들. 미국도 연기자 가수들 돈 많이 벌고요. 그겁니다. 기타 전문 지식, 과학, 기술 서비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구재 도매업 이게 좀 특이하죠. 이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저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쉽게 그냥 6대 업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봤는데, 요걸 정리한 그 학자가 구분해봤는데, 부자가 되기 쉬운 6대 업종을 한번 구분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6대 업종. 네. 6개 업종. 부동산업이 넘버원입니다. 미국도 역시. 부동산업이 넘버원이고, 이거 트럼프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개발하거나, 부동산 개발을 해서 결국 소유해서 관리하거나, 임대하거나 하는 부동산업. 그리고 투자 종류, 금융 투자해서 자기가 금융회사 만들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그건 당연히 넘버 2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금융. 이거, 그쪽에 재주가 있으면 당연히 부동산이나 금융으로 가는 겁니다. 자동차 판매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특유한 겁니다. 미국에 특이한 거예요. 미국에 특이한 건데, 독립예술가, 말씀드린 대로 작가,
뭐 연예인, 뭐 이런 어떤 예술가들 중에서 또 뭐 아주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든 이우한, 박서보,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정도. 시장 조사나 중간 유통업이 조금 애매하신데 중간 유통업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같으면 미국은 중간 유통업으로 대표적인 게 맥주 도매업, 소주 도매업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법적 통제가 있어서 삼중 법적 통제라 그러는데 한 번 어떤 지역 라인을 하나 딱 장악하면 절대 다른 데가 못 들어옵니다. 한번 어느 지역의 맥주 도매 라인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맥주 도매 라인을 그냥 마르고 닳도록 하는 거예요. 몇십 년 아니면 세대를 거슬러서 미국 금주법 이대로 100년간 한 지역의 맥주 판매 도매를 독점하는 집안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집이 0.1% 부자입니다. 중간 유통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도 주류 도매상들 돈 많이 벌어요. 우리도 주류 제조업체들도 벌지만 주류 제조업체보다 주류 도매상들은 더 훨씬 오랫동안 그냥 마르고 닳도록 벌어요. 딱 독점권을 보장받고 있어서. 자, 시장조사. 요거 좀 뭔가 헷갈리실 텐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조사업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업종이긴 하지만, 시장조사라는 건 이제 그 컨설팅 업을 얘기하는 건데, 그 각종 그걸 다 묶으니까 결국은 시장조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컨설팅 마케팅 업종인데, 각종 업종별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정 업종이 아니에요. 각종 업종별로 이렇게 뭔가 거기를 어떤 분야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뭐 이런 것들인데 요건 이제 한 분야의 전문성을 딱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서큘레이션 이게 점점 생기면 이 분야를 딱 장악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조사라는 게 그런 의미인데 자, 그래서 6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저걸 하나하나 저렇게 딱 어떤 특정 업종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해요. 저게 이제 대표적이고 미국도 저렇고 우리나라도 따지면 자동차 판매업 빼놓고 나머지는 이제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업종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가 지금 저 업종이 돈을 많이 버니까 자녀분들한테 야, 너 이거 해라. 너 개업할 거면 여기 가서 해라. 사업할 거면 이거 해라. 창업할 거면 여기서 해라. 이걸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하려면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 말고 부자가 절대 될 수 없는 업종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 약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업종. 이건 미국의 예입니다. 우리나라랑은 또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약간 저 분야에서 약간 법적 조항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오히려 저기서 돈 버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똑같지 않아요. 미국에서 저 사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다 똑같이 인건비 따먹는 사업이고 법적 제한이 전혀 없는 사업들이에요. 건설 장비 대여업, 우리나라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건설 장비 사가지고 그거 대여하는 업체들이 수만 개, 수십만 개이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주택 건설업 전혀 제한이 없어요, 미국에. 그래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는 것과 주택을 짓는 것과는 또 전혀 다릅니다. 주택을 건설하거나 주택을 건축하는 업체 이런 거 전혀. 너무나 많아서. 전문성도 없어요. 아무나 다 지어. 자동차 수리 정비? 그냥 한 6개월만 어디 가서 조금 이렇게 뭐 볼트 돌리고 이거 하고 여기 상호만 있으면 차리기 때문에 자동차 수리 정비 미국에선 절대로 저걸로 돈 못 법니다. 오히려 근데 우리나라는 저런 사업들이 돈 좀 버는 경우도 있어요.
빌딩이나 공동주택에 서비스하는 거 이런 것도 미국에는 너무나 이거 그냥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업종인데 그냥 완전 인건비 따먹는 거거든요. 히스패닉이나 흑인들 잔뜩 고용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청소시키고 뭐 이렇게 관리하고 수입 보고 하는 그런 서비스업인데 저건 그냥 인건비 조금 따먹는 사업이라서 절대 저걸로 돈을 못 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업이에요. 건축 설계 당연히 그렇죠. 미국에서는 건축 설계사는 절대로 돈 못 번다. 건물 마감공사 도급업 이런 것도. 돌봄 서비스, 주유소. 아시길 바랍니다님.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건축은 돈을 못 벌고요. 토목은 법니다. 네. 토목이나 철거는 벌어요. 네. 건축은 돈을 못 벌고 토목이나 철거는 돈을 번다. 그러나 큰 부자 되기는 힘들다. 네. 그것도 경쟁이 좀 있기 때문에. 네. 토목이나 철거나 또 쓰레기 처리 이런 것들.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 건축은 눈에 너무 잘 보이잖아요. 토목은 땅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눈에 거의 안 보이거든요. 하여간 눈에 안 보이는 건 돈을 벌어요. 눈에 보이면 돈 벌기가 쉽지 않다. 일단 저런 업종들을 보시면 공통적인 특징은 인건비 따먹는 거거나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나 그리고 법률적 제약이 없거나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한 경쟁 이런 사업을 들어가면 그냥 죽어라고 고생만 하다가 돈 못 벌고 뼈 빠지게 일만 하고 끝난다. 뼈 빠지게 일만 하는 대표적인 일이 노가다잖아요. 그야말로 뼈 빠지게 일하죠. 몸이 막 뼈가 다치잖아요. 진짜로. 근데 얼마 받아요? 하루에 일용 노동 임금 받죠. 10몇만 원 받아요. 하루 종일 8시간 죽어라고 지고 막 5층, 10층 걸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10몇만 원 받아. 그래도 좀 기술이 있어서 미장이라도 하고 그러면 한 20만 원 받아. 목공이라도 하면 30만 원 받아. 그나마 걔네들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10장쯤 되면 한 4, 50만 원 받아. 왜 그러냐? 무한 경쟁. 경쟁하는 대상이 너무나 많아. 그런 데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한다. 경쟁이 많은 거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업종 6개로 돌아가 보면 왜 셰프 돈 못 벌어요. 절대로 자녀분들 요리사 시키지 마십시오. 그 뼈 빠지고 돈 못 버는 사업입니다. 셰프는 당연히 돈을 못 벌고요. 셰프가 식당을 차려요. 그것도 안 망하면 다행입니다. 돈을 못 벌어요. 셰프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냐? 셰프가 식당을 차리는데 하나 차리면 절대 돈 못 벌고 셰프가 식당을 한 10개 이상 차리면 한 식당마다 조금씩 남아가지고 그걸 합쳐서 좀 돈을 벌어요. 근데 그 10개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셰프면 셰프를 안 해도 돼. 딴 걸 하는 게 훨씬 나아. 자, 저 부자가 되기 쉬운 6대 업종을 저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서 어떤 공통점을 뽑아낼 수 있냐면 공통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독점 내지는 과점. 요게 핵심입니다. 독점 내지는 과점. 그래서 초과 이윤, 가격 경쟁을 하는 업종에서 들어가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가격 경쟁을 하면 안 됩니다. 가격 경쟁을 하면 이윤이 남을 수가 없어요. 깎아줘야 돼? 깎지 않으면 못 팔아? 그러면 부자 되기 힘들어요. 애플이 왜 부자냐? 애플이 왜 세계 최고 부자냐? 애플은 가격을 자기네가 정해요. 소비자들은 아무리 아쉬우면 안 사는 수밖에 없어. 비싸도 좋으면 사야 돼. 삼성이라는 비슷한 폰이 있지만
애플은 삼성하고 달라, 왠지. 어? 뭐가, 왜 다르지? 몰라. 근데 그냥 달라. 애플은 애플이야. 그러니까 몇십만 원 더 비싸도 사야 돼. 애플 사는 사람들은, 아이, 삼성? 비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해. 자, 그건 뭐 당연한, 너무 당연한 마케팅 뭐 쪽에서 기본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독점 내지는 과점을 하는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독점 내지는 과점을 어떻게 발생시키느냐. 한 가지는 법률적으로 원래 독점 내지는 과점인 업종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제한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자동차 판매업 같이, 예? 원래부터 자동차 회사가 들어와서 직접 팔아버리면 자동차 판매 다 없어져요. 근데 미국은 원래 법적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를 직접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거 안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를 직접 팔아. 그러니까 딜러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 현대자동차가 모든 현대자동차 가격은 똑같이 팔아. 미국은 그렇게 안 해. 딜러마다 가격이 다 달라. 사실은 미국이 더 좋은 거예요. 그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더 싸게 파는 사람도 생기고, 근데 현대자동차는 절대 싸게 못 팔게, 자기 대리점한테 절대 싸게 못 팔게 하니까 가격이 다 똑같잖아요.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한테는 정찰제가 나쁜 겁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도 있어야죠. 깎아주기도 하고. 법률적으로 장벽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특허를 아예 받으면 제일 좋죠. 특허를 받아가지고 아예 무슨 약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기술이나 해가지고 20년 동안 특허 나밖에 못 만들어 이렇게 독점하는 게 최고지만 특허가 아니면 하여간 어떤 법률적 장벽, 하여간 진입 장벽, 엔트리 베리어 뭐 이런 걸 쌓아가지고 쉽게 못 들어오게 해서 독점 혼자 하거나 아니면 과점 소수가 딱 해가지고 딱 장악해서 가격을 자기들이 정해. 깎아줄 필요가 없어. 그럼 이윤이 항상 보장돼. 그럼 그냥 마르고 닳도록 먹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해야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충성도를 하든지 아니면 대량 생산을 해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든지 요건 이제 흔히 나오는 경영학 경제학의 마케팅 얘기인데 브랜드냐 아니면 대량 생산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 부자들의 지금 말씀드린 그 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국적 기업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거대 다국적 기업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애플하고 경쟁하지 않아. 거대 다국적 부동산 회사 이런 회사는 없어요. 부동산은 무조건 지역이에요. 부동산은 전국구가 없다는 말을 제가 부동산 강의에서 늘 하는데 부동산은 다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역마다 다 부동산이 달라져요. 달라져. 그래서 부동산업에서 지역별로 이게 달라진다. 자, 체크리스트 딱 3가지로 정리해서 한 번만 보시죠. 자, 부자가 되려면 일단 사업체를 소유해야 됩니다. 월급 받아서 부자 되기 굉장히 어렵다. 넘버 1, 나는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냐? 없으면 창업해라. 네, 없으면 창업해라. 자, 2번째로는 제가 업종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지만 그 업종은 어떤 업종을 해야 되냐면 가격 경쟁하지 않는 업종이냐? 옷가게? 당신이 파는 옷이 남이 파는 옷하고 달라요? 그러면 비싸게 받아도 돼. 같은 옷을 파는 건데 뭘 가지고 경쟁할 거야? 가격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돈 못 벌어. 남은 10만 원에 파는 거 9만 5천 원에 팔아야 된다? 그럼 그 사람 9만 5천 원에 안 팔 것 같아? 그럼 9만 4천 원에 팔아야 되잖아. 그럼 그 사람 9만 3천 원에 팔면 9만 2천 원에 팔고 이런 식의 경쟁하는 사업하면 무조건 똔똔이 될 수밖에 없어. 나중에 결국 그냥 최소 마진 먹고 거기서 그거보다 밑지고 팔면 밑지는 거고 밑만 안 지게 팔려고 할 수밖에 없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거나 아니면 숨만 쉬고 사는 거죠. 그런 짓 해가지고는 절대 부자 될 수 없다. 라일락 꽃창님. 하루에
10개를 팔건 20개를 팔건 100만 원, 200만 원이야 매일 남는 사업을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오늘은 10만 원 미치고 내일 10만 원 벌고 내일 50만 원 벌었다가 그 다음날 30만 원 미치고 이런 짓 하면 결국 이렇게 똔똔똔똔 해가지고 결국은 한 달치 해보니까 이번 달 내가 내 인건비 겨우 벌었네. 매일같이 돈을 버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야. 매일같이. 왜냐? 조금 팔아도 많이 남는. 많이 팔고 많이 날면 더 좋지만 SJ 방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규모의 경제 여기에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초국적 대기업 삼성, 애플, 구글, 응? 네이버도 구글하고 경쟁하면 힘들어요. 네이버도 구글하고 경쟁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초국적 대기업이 이 사업에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사업을 해야지 내가 지금 하는 건 지금 한 5년 10년은 좋아 보여. 근데 언제든지 얘네가 들어와가지고 싹 먹어버려. 그럴 사업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잠깐 좋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내가 독특하게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한 5년 정도 하다가 이거를 그런 큰 회사에다가 팔아 넘겨. 이것도 좋은 모델이에요. 몇백억에. 그리고 그 몇백억 가지고 또 딴 거 해. 또 팔아 넘겨. 이것도 괜찮아. 그런 이 두뇌만 있으면. 근데 평생 한 개 만들어서 하기도 힘든데 여러 개 팔아 넘기기 쉬울까요? 마이프린스님, HJ님 감사합니다. 하여간 핵심은 독점 이윤이다. 독점 이윤이다. 이거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국가가 부자가 되고 어떤 국가가 가난해지느냐? 자, 요 독점을 한번 범위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독점이 없어. 독점을 하나도 못해. 그러면 냉혹한 무한 가격 경쟁에 몰려가지고 결국 이윤이 제로인 상태에서 숨만 쉬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자기 인건비 따먹 그런 말을 해요. 백종원 씨가 그러니까 제가 뭐 중국집 뭐 이런 데들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전국에 있는 중국집이 몇 개라더라? 8,000개에서 10,000개라든가? 15,000개라든가? 우리나라에 식당이 굉장히 많아. 2만 개쯤 된다고. 50만, 치킨집이 4만 개고 중국집이 2만 개라든가. 뭐,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우리나라 식당이 50만 개쯤 되는데, 많아질 땐 80만 개까지 늘어난다 그래요. 근데, 중국집이 2만 개쯤 되는데, 그러니까 전화하면 다 오는 게 중국집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그 2만 개쯤 되는 중국집 식당들은 그냥 거의 한 50개, 100개 정도를 빼놓은 나머지 모든 중국집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 그냥 부부의 인건비. 한 10년 전에 들은 얘기니까 그 남편 250, 마누라 250 해서 부부의 인건비 500만 원을 따먹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전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중국집들 한 100개 정도 되는 큰 중국 식당들 빼놓고 나머지 모든 중국 식당들은 다 인건비 따먹어. 전화 받아서 짜장면 배달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중국집 주인들이 그러잖아요. 배달하는 애들가 나보다 돈 더 많이 벌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배달하고 싶어. 심지어 자기도 남편은 배달하고 마누라는 카운터에서 보다가 이거 서빙하고 그런 식당들도 많죠. 배달료가 차라리 더 많으니까. 어느 정도의 지역을 적당히 독점하는 정도의 규모의 사업이 제일 부자되기 적합하다. 너무 세계 시장을 노리고 하는 사업, 너무 큰 규모로 했다가는 세계적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살난다. 요건 사업이 좀 더 커졌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창업을 해야죠. 창업을 한다면. 만일에 어떤 브랜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 그런 말을 브랜드 아니면 기술인데 탁월한 기술을 만들어서 세계를 압도할 정도를 하든지 아니면 아주 브랜드를 만들어서 넘버원이 되든지인데 아르노와
일론 머스크와 아르노 두 사람이 대표적인 거 아니야? 한 사람은 브랜드고 한 사람은 기술이고. 유광일님 감사합니다. 박CC님 감사합니다. 네. 자,